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석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세테크 마지막 시간인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냐면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양도세 계산 요령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뭐 소득금액 계산하고, 과표를 계산하고,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특히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이 그만큼 인하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더 큰 절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도세가 이제 나온다면은 뭐 장기 보유 투표용지를 적극적으로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필요경비 인정을 되도록이면 많이 받을 수만 있다면 세대상 혜택을 많이 누릴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포커스가 되는 건데요. 이번에는 뭐냐면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요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다는 것은 양도 차익이 생겨도 양도소득세금 부담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럼 우리가 양도세 비과세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 실무적으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상가, 오피스텔, 그 다음에 일반 주택, 뭐 아파트, 단독주택, 뭐 전원주택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상가는 비과세가 아예 없습니다. 그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예, 받을 수 있어요. 오피스텔은. 이 오피스텔이 참 매물단지인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플러스 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분양을 받으면은 분양 허가는 오피스로 합니다. 근데 사용은 오피스로도 할 수도 있고 텔로도 할 수 있어요. 텔로 한다는 거는 뭘까요? 주거로 한다 이런 얘기죠. 둘 다 가능해. 그래서 만약에 오피스로 하게 되면은 사무실이 되는 거고 텔로 하게 되면은 주택이 된다 이런 얘기죠. 둘 다가 겸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가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피스면은 집이 한 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파트가 있고 이게 주거로 써버리면 이게 두 채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피스는 판단 좀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오피스 하나만 갖고 있다 팔면 어떻게 되냐? 그것도 세금 내야 됩니다. 비과세 안 됩니다. 다만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얘는 이거를 텔로 주거로 사용했을 때는 가능해요. 바로 이제 뭐냐면 요거랑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아파트 단독하고 맞물리는 바로 1세대가 되면 되고요. 1세대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가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가족이 있는 1세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때 주택의 범위에는 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단독주택, 아파트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집을 2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돼요. 보유를 하게 되면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차익이 생겨도 세금은 한 푼도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할 거는 일단 1세대인지 아닌지, 1주택인지 아닌지, 2년 보유했는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한번 1세대 볼까요? 1세대라는 것은 최소한의 가족 단위가 뭐냐면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1세대로 봅니다. 배우자가 있어야지만 1세대로 봐요. 그럼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이제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인이 있어야지만 1세대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아버지가 있고 아버님이 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들도 아들 명의로 집이 있어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컨디션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네. 아니면 이게 뭐 아들 명의로 된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소형 아파트가 있다거나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팔면은 집은 몇 채냐? 이거는 이 아들도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가 되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가 돼버립니다. 그럼 1세대 2주택자가 돼버리면 이건 집이 두 채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비과세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비과세가 안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비과세가 안 돼요. 그러면
1가구 몇 주택이 돼야지만 1주택자가 돼야지만 비과세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게 이제 핵심 포커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비과세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절세가 될 수 있는 방법이죠. 이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있다 이겁니다. 이런 컨디션에서는 요거 아들의 요 주택, 요 아들을 양도 시점. 이때 양도 시점이 이제 언제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양도 시점. 그럼 우리가 매매 계약서를 쓰면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 떨어지고 잔금 떨어지고 등기 떨어지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양도 시점은 계약금 준 날도 아니고 중도금 받은 날도 아니고 잔금하고 등기. 잔금하고 등기 중에 둘 중에 빠른 날로 갑니다. 잔금하고 등기 중에 둘 중에 빠른 날로 가요. 그럼 빠른 날이면 언제 가요? 잔금 날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잔금 치르는 시점이 양도 시점이 됩니다. 잔금 치르는 시점이 양도 시점이 되고 그날에 이제 뭐가 되어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포커스가 됩니다. 그날에 뭐가 되어 있냐. 그날에 뭐가 됐냐. 그러면 이 양도 시점에 어떻게 하면 되냐. 양도 시점에 이 아들 거를 주소 분리를 시키면 돼요. 주소 분리. 주소 분리. 그럼 주소 분리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개별 세대 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1가구 1주택자, 1가구 1주택자가 되니까 양도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양도 시점이 중요합니다. 양도 시점이 언제냐? 잔금날 이걸 해야 되느냐? 등기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럼 보통 우리가 계약금 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잔금을 치르니까 2개월 안에는 이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맨 밑에 23페이지에 취득시 양도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언제냐? 여기 이제 여러분들 페이지 25페이지. 25페이지에 가보시면 페이지 25페이지에 가보시면 양도 또는 취득시가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일반적인 거래 매매가 됐을 때는 원칙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대금 정산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바로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잔금날 이걸 조정을 하면 돼요. 설사 그 중간에 이렇게 동일세 주택을 묶였어도. 근데 이게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뭐 여기 남편이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다음 부인도 집이 한 채가 있어요. 부인도. 그럼 남편도 집이 있고 부인도 집이 있다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따로따로 살아. 부인은 요 집에 살고 남편은 요 집에 삽니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요 집을 팔면은 비과세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비과세가 안 돼요. 이건 비과세 안 됩니다. 이건 비과세가 안 됩니다. 이거는 동일 세대로 간주해 버립니다. 부부지간은 동일 세대로 봐요. 그래서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에 동일 세대 1가구 2주택자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팔아도 비과세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 분리 가지고 절세 효과가 없는 게 바로 부부예요. 그럼 부부는 방법이 없냐?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방법은 이제 이혼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혼하면 가능해요. 이혼만이 사기예요. 이혼. 네. 그러면 이런 분이 계시죠. 그러면 교수님 이혼했다가 팔고 비과세 받고 다시 또 그럼 재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다시 이혼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거는 아무래도 세면서 부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세대 분리를 통해서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이제 주택의 의미는 뭐냐면 주택에 있는 건물하고 얘는 토지까지도 비과세가 돼요. 토지까지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 땅만 팔 수도 있느냐? 예, 그럴 수 있어요. 땅만 팔 수도 있거든요. 독립적으로. 그러면 땅만 독립적으로 팔잖아요. 그럼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돼요. 이것이 비과세 효과를 보려면 건물과 토지가 이게 합산이 돼가지고 이게 주택으로 인식이 됐을 때, 그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하고 토지 합산이 돼가지고 같이 팔았을 때만. 그러면 또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전원주택 개발하시는 분이에요. 전원주택 개발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땅은 이만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집은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팝니다. 그러면 이거 다 비과세 되느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건물은 이렇게 해놓고 땅은 이만큼에. 그럼 이거 다 비과세 되느냐? 이거 안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땅 한 10만 평 해놓고 거기다가 가건물 지은 집 하나, 그렇죠? 이거 지어놓으면 다 비과세 되게?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땅의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제한이 있어서 요 면적 제한 범위까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과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 제한이 어디까지냐? 이거는 바닥 면적에 대해서 곱하기 5배, 도시적 안이 됐을 때는, 도시적 밖이 됐을 때는 10배까지를 비과세 면적을 해줘요. 그래서 5배까지는 우리가 바닥 면적 범위 내에서 비과세를 받고 10배까지는 드는데 그걸 넘어서면 세금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요 주택이 겸용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겸용주택. 자, 겸용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 겸용주택을 말합니다. 상가주택이라고 우리 보통 표현하죠. 그러면은 뭐 이런 코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땅이 있고 요 집이 있는데 여기는 뭐 약국이에요. 여기는 주택으로 써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1층은 뭐 슈퍼마켓으로 씁니다. 여기는 주택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팔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주택. 이랬을 때는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요거는 비과세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데 요게 마음에 걸리잖아요. 요건 주택이 아니니까. 그러면 요 경우일 때는 요거는 과세냐 비과세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 세법은 이걸 룰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안에 보시면 페이지 그 23페이지에 보시면 이 룰을 정해놨죠. 맨 밑에 보시면 박스에 겸용주택의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 면적보다 크면은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럼 전부를 주택으로 보게 되면 전부 다 비과세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60평이고 여기가 40평이면 이걸 무시해 버리고 전체 100을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택 면적이 주택이 아닌 건물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외의 부분은. 그럼 이 얘기는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주택 면적이 크냐 작으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주택 면적이 큰 게 좋겠어요? 작은 게 좋겠어요? 주택 면적이 큰 게 좋겠죠. 커야지만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토지 면적은 아까 뭐 5배, 10배로 이제 제한을 한다 이렇게 썼죠. 자, 그럼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사례가 있습니다. 실전 사례. 다음 자료를 통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권을 갖춘 건물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과세되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그럼 요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전체 토지 면적이 500이죠? 토지가 500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 면적이, 주택 면적이, 주거로 쓸 면적이 40, 공장 면적이 6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게 더 큰 거죠? 맞습니까? 요게 더 큰 겁니다. 그럼 분명히 방금 그랬죠? 주택 면적이 공장, 상가적인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뿐만 주택으로 보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비과세를 받습니다. 요거는 세금을 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더 커, 이게 60, 이게 40이다. 그럼 전체 100을 다 주택으로 봅니다. 그때는 다 100%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세 효과를 위해서는 주택 면적 부분이 단 1제곱미터라도 큰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비과세를 받지만 여기는 세금 내야 돼요. 이 상가에 대해서는요. 그럼 나머지 토지는 어떻게 되느냐? 토지 면적. 토지 면적도 이 면적 비율에 따라서 안 물어주면 됩니다. 똑같이 얘도 뭐 주택으로 사용하는 토지 면적과 같이 움직이면 이건 비과세 되지만 나머지 요거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무슨 말인지. 그럼 결론적인 얘기는 전체 부수 토지 면적 비과세가 될 수 있는 부소지 면적은 전체 부소지 면적 곱하기 전체 건물 연면적 분의 주택 면적, 정착 면적. 예, 요 비율만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전체 토지 면적이 500이니까 500 곱하기 전체 건물 면적이 100이죠. 100분의 주택 면적이 40. 그럼 100분의 40이니까 40%죠?
그러면은 500에 40%면은 5, 4, 20, 200제곱미터가 비과세 면적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200밖에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단 한도가 있어요. 무조건 다 비과세 줄 수는 없고 한도 면적을 따집니다. 즉, 요 200이 과다 면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도 면적은 주택 정착 면적에 대해서 5배, 10배를 한도로 해서 10배를 한도로 해서 요거는 도시적 아니고 이건 도시적 밖이 됐을 때 그러면 요거는 도시지역 아니니까 도시적 아닐 때는 5배까지를 주택으로 봐줍니다. 그럼 주택 정착 면적이 몇이에요? 40이죠? 그럼 40에 5배면 얼마입니까? 200이 되나요? 예, 200. 한도가 200이네. 그럼 200 한도에 딱 들어왔네. 그러면 다 비과세가 되겠네요. 200 한도에 딱 들어왔으니까 다 비과세.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 토지가 500인데 500 중에서 200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300은 뭐가 될까요? 과세 면적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안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과세 면적 판단하기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500 중에 300은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고 이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양도세 계산합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 계산해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럼 만약에 50, 50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50, 50. 50, 50이 돼도 뭐 가장 언행된 결정문 중 하나입니다. 이게 딱 반반씩 쪼개진 거예요. 이렇게 50, 50. 그러면 이거는 비과세가 되는데 이건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불리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택 면적이 큰 것이 좋다. 이게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겸용주택, 상가주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는 집이 홍길동 씨 명의로 돼 있는데 집이 2채예요. 그럼 집이 2채가 되면은 이건 세금 내야 됩니까? 내야 되죠. 왜? 1가구 2주택자가 되니까 이거는 비과세를 못 받고 세금을 내야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럼 만약에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집이 이분이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계신데 아파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쪽 경기도 수원에다가 집을 하나 얻어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요 집이 종전주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신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서울에 있는 집을 내놓고 수원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잖아요. 이사.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집을 얻어놓고 이 서울에 있는 집을 팔려고 했는데 내가 의도한 바대로 바로 팔리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바로 안 팔리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바로 안 팔려. 그럼 바로 안 팔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일시적으로 집이 몇 채가 돼요? 2채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일시적으로 집이 2채가 돼버리면 비과세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안 되지. 이건 세금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안 팔고 싶어서 안 파는 것도 아니고 집이 안 나가는 거야. 근데 등기 부상 2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집 살면서 그냥 이 집 팔았다. 그러면 이건 세금 내야겠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세법은 특례 조항을 뒀습니다. 특례 조항을. 이건 특례다, 특별한 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피하게 2채가 됐으니 이해하시겠죠? 2채가 됐으니 요 종전 아파트 팔아도 어떻게 된다?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종전 아파트를 팔아도 비과세 해주겠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파트를 팔아도 비과세 해주겠다. 그러면은 이때는 요거는 몇 년 이내 팔아야지 비과세냐? 이거는 3년 이내. 3년 이내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대신 그 3년까지는 매도기한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3년까지는 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신 이제 유념할.점은 요 수원집 그러면 이게 이사를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수원집 갔는데
사정이 생겨 다시 이쪽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럼 만약 이 집을 먼저 팔면 어떻게 돼? 이 집을 먼저 처분하면 먼저 처분하게 되면 이거는 비과세가 안 돼요. 이거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반드시 종전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요. 이사 간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수원집은 저 서울집 사고 나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돼야 돼요. 1년이 지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1년이 지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죠. 만약에 집이 아파트가 한 채가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았어. 그렇죠? 그럼 상속받은 집이 있고 아파트가 있죠. 상속받은 집이 있고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떤 집을 팔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집을 팔아야 되느냐? 응?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아야 되느냐? 아파트를 먼저 팔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뭐 나름대로의 뭐 룰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집을 지금 물건으로 내놨는데 상속받은 집 때문에 집이 두 채가 돼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뭐 상속이 내 일부러 상속받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집이 두 채가 된 거야. 그렇죠? 그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거 팔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렇죠? 요거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줘요. 그럼 요 집을 먼저 팔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거 세금 내야 됩니다. 요거는 과세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때는 아무거나 역시 먼저 팔면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요 집을 팔 때 요거는 그럼 몇 년, 얘는 뭐 3년 이내에 팔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얘는 몇 년 이내에 팔면 되느냐? 얘는 그런 건 없어요. 얘는 몇 년 이내에 팔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집을 2년 보유만 돼 있으면 돼요. 2년 보유만 돼 있으면은 2년 보유 상태에서 집을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상속받은 집이 필요가 없어서 난 여기 서울에 살기 때문에 이 집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상속받은 집을 처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상속받은 집. 그럼 상속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일단 양도 차익 계산은 해야 되는데 양도가야 당연히 우리가 매매 대금이 있잖아요. 매매 대금 날짜가 대금 날짜를 체크하면 되고 그럼 취득가액을 체크를 이제 뭘로 하면 되느냐 이거죠. 취득가액을. 그럼 취득 시점이 언제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취득한 날짜냐 아니면은 돌아가신 날인 상속 개시가 된 날이냐 상속 개시가 된 날이냐 요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날인 이날이 취득 날짜냐 상속 개시일이냐 요겁니다. 자, 그럼 취득 시기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날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상속 개시일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당시 가격 그러면은 상속 당시 취득가를 모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 기준시가 조회를 해가지고 요 가격과 양도 실제 매매 대금 치른 날 가격과의 차익을 가지고 양도세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러면 이제 양도세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를 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거는 많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리딩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 만약에 내가 양도세를 최소화시키려고 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 양도세 부담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상속을 받고서 집을 팔게 되면은 만약에 이것이 뭐 향후 미래 가치가 있다면 뭐 보유기간을 오래 잡으면 차익이 많이 생기겠지만 만약에 뭐 시골에 있는 집이 뭐 그냥 뭐 폐가 수준이에요. 그럼 큰 필요도 없어. 그러면 거의 그냥 땅값이 뭐 집값이나 다름없는데 그냥 땅값대로 팔았어. 그럼 차익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차익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그때는 거의 없는 거로 차익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차익이 거의 없다. 그럼 없는 것으로 신고하시면 돼요. 없는 것으로 신고를 맞추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상속주택을 팔아도 뭐 비과세는 못 받지만
차익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네. 그러면 왜냐면 실제로 차익이 많이 발생이 안 되니까. 예. 근데 물론 이건 지역적인 편차가 있습니다. 뭐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많이 오를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양도세 수익 금액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25페이지 가보시면은 기타의 경우 양도돈 취식에서 상속 증여일 때는 상속이 추징날짜가 언제예요? 개시일이죠. 상속 개시일 돌아가신 날, 사망 신고된 날이 취식하면 이 날짜 가격과 이 가격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그 임대할 때도 제가 임대 속세 설명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컨디션이 있죠. 집이 만약에 아파트가 있고 뭐 도시형 생활 요새 유행하는 도시형 생활 주택을 내가 한 채, 두 채를 분양을 받았다. 이것도 도시형, 이것도 도시형이다. 그 상태에서 이 아파트를 매각을 한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파트가 있고 도시형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아파트를 파는 거예요. 아파트를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집이 세 채니까 당연히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컨디션에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컨디션에서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이거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버리면 돼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버리면 이거는 비과세가 떨어집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아파트는 거주형 주택이 돼야 됩니다. 거주형 주택. 이때 거주형 주택은 이제 2년 이상 거주합니다.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되겠어요. 그 주택을 팔았을 때만 양도세가 이제 없습니다. 이때 조심할 점은 거주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거주라는 것은 전입과 전출 신고가 체크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만 비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임대주택 이외의 거주형 자가주택을 소유한 자가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했을 때는 일세주택 비과세를 준다. 다만 이때 임대주택의 조건이 있죠.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이하, 그리고 1호 이상 5년 이상. 이때 의무 임대 기간은 5년 이상 의무 임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집을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잠깐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도세 비과세까지 한 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가 여러분들 그 양도세 신고인데요.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일단은 양도 처분, 부동산 처분이 되면 따져볼게요. 비과세가 되는 건 빼고 비과세가 안 된다면 세금을 신고하자.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하고 장기봉제를 빼서 소득금액 계산하고 기본공제를 빼서 과표 세율. 그럼 그 세금을 신고하면 되겠죠. 그럼 신고는 언제까지냐? 신고는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신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월부터 12월 말까지가 있고요. 5월부터 5월 말까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가 2014년도, 15년도라고 한다면 만약에 10월 2일 날 잔금을 치렀다. 그럼 잔금 치른 날을 우리는 양도시기로 봅니다. 그러면 팔자마자 신고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예정신고 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정신고는 언제까지냐면 잔금이 치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플러스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10월 달의 말일이죠. 그러면 10월 31일부터 2개월이면 11월, 12월. 그렇죠? 그러면 12월 30일까지 신고를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나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안 하면 이제 가산세를 내야 되고 가산세를 부담을 하면서 확정 신고를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신고할 때 제출 서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27페이지에 신고시 제출 서류가 보니까 신고인 제출 대상 서류가 방해 자산의 매도 매입에 관한 계약서 4번, 계약서 4번에 양수자의 인감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인감 증명서,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한 거, 양도비용 증빙 뭐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가 공무원이 확인되는 것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인 제출 서류 이런 거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득금액 명세서
자진신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그 양식이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네, 아니면 이제 뭐 세무사한테 맡기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이상 우리 양도세 많이 해봤는데요. 거기 27페이지 보시면 이런 부동산 양도 관련 절세 전략이 있죠. 첫 번째, 되도록이면 최소한 2년 보유하다가 팔자. 그건 뭐냐면 1가구 1주택자가 몇 년 보유해야지만 양도세 없다고요? 그렇죠. 2년 이상 보유를 해야지만 양도세 없다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2년 보유고 예정신고를 게을리하자마자. 자, 우리 잔금을 치른 날의 날로부터 2개월까지니까 이거 안 하면 가산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취득 시 들어간 재반 비용에 대한 증빙을 잘 챙기자. 그럼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것인데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필요경비를 빼는 거예요. 그럼 필요경비는 세 가지 경비, 취득가액 경비, 자본적 지출에 양도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경비를 잘 챙기자. 이 증빙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증빙이 없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장특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장특공제라는 것은 차익을 줄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익을 줄여줄 수 있는 공제니까 마이너스 장특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많이 받아야지 소득금을 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미등기 전매 유혹에 빠지지 말자. 만약에 미등기 전매라는 것은 중간에 본인은 등기부에 이름을 싹 빼버리고 생략하고 등기를 제3자에게 치는 거예요. 즉, 내가 을이면 갑을가 등기 전하고 을에서 병원 등기 전해야 되는데 자기는 쏙 빠지고 갑에서 병원 등기 넘어가는 겁니다. 이랬을 때 미등기 전매를 보기 때문에 이 장특공제를 하나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250만 원 공제도 하나도 못 받습니다. 네. 그리고 세율은 곱하기 70%를 부담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운 계약서나 업계약서 작성 유혹에 빠지지 말자. 자, 이거는 양도 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양도가액을 다운시키거나 업계약서 쓰는 겁니다. 이거는 중개업법 위반입니다. 아마 이 강의 들으신 분 중에 중개사 공부하신 분도 아실 거예요. 중개법 위반이거든요. 그럼 부동산 거래를 실거래가로 반드시 취득할 때 양도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이게 걸리면은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 과태료 5배, 양도세는 허위 신고로 봐서 양도세 가소세 40% 떨어집니다.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7번 상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택면을 고려하자. 아까 우리 상가주택 팔 때 주택면적이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주택면적이 크냐 작으냐 이렇게 따졌었잖아요. 그래서 주택면적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만 주택으로 보자 이렇게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면적이 커야지만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다음에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신고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예. 상속이나 증여받으면 취득가액이 업이 되니까 차익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다주택자의 거주 중인 주택을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를 고려하자. 그렇죠? 다주택이 있었을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차라리 이 상태에서 팔면은 양도세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버리면 이거를 주택수에서 빼주고 거주 2년 거주만 돼 있는 상태에서 팔게 되면 비과세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되어 그랬죠? 그 주택과에 가셔서 구청주택가 가서 등록하시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알기 쉬운 부동산 세테크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취득할 때부터 보유할 때, 양도할 때 절세 방법까지 한번 검토해봤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강의가 여러분들 현장에서 또 경매 투자하신다거나 중개하신다고 했을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색깔의 내용을 가지고 또 실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골라서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때 되면 또 한번 찾아뵙기로 하고요. 아마 그때는 또 오프라인에서 특강도 하니까 오프라인 특강이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들으시면 더 좀 리얼하게 학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데 번창하시고 투자하셔서 돈도 많이 버셔야, 돈을 많이 버셔야지 세금도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 많이 버셔서 세금 때문에 고민된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기서 저는 마치고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